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4차시 수업 진행할게요. 눈치가 있는 학생이라면 잘 알겠는데 아까 오전에 13차시 찍고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바로 수업 준비한 다음에 14차시 연속해서 찍어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 왜냐면은 2학년 사회문화 수업을 지금 빨리 영상 촬영을 하고 확보를 해야지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도 통합사회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약간 서둘러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숙제를 했나요? 자, 숙제를 보니까 잘못된 질문 혹은 응답 항목을 가려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신의 용돈은 얼마입니까? 야, 너 용돈 얼마야? 20만원? 자, 너는? 30만원. 야, 다들 부자네. 하루에 용돈을 30만원, 20만원씩 받는 거야? 자, 1번 문제 뭐가 잘못됐나요? 자, 1번 문제 뭐가 잘못됐지? 자, 1번 문제는 자, 요거 당신의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은 3번 애매한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당신의 용돈이 여기에 하루에 얼마인지 한 달에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되냐고 애매하게 질문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응답 항목에서는 잘 됐나? 자, 10,000원 미만,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 용돈이 6만원이라면 그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다양성이 없다고 그랬지. 다양성이 없는 거는 즉 4번의 영역 비다양성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응답지다. 됐죠? 자, 다음에 2번 문제. 온라인 수업을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나? 온라인 수업이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냐고 두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 질문. 그래서 한 질문에는 하나의 정보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 중복된 질문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수업이라도 유익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치? 반면에 재미는 있더라도 유익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 온라인 수업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정보, 재미있다는 정보,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물어봄으로써 응답자한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대답들은 잘 됐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자, 코로나19의 위험은 아직도 큽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지. 유도 질문이라고 했지? 자, 1번에 따른 유도 질문.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이 문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유도 질문에 대한 질문 자체에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뭐 응답 항목은 괜찮고. 자, 4번 보자. 4번은 당신의 하루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해서 애매한 질문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시간 미만이다,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이다, 3시간 이상이다. 이건 응답 항목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을 공부한다면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돼?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돼?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여기에도 포함이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도 포함되잖아. 그치? 나는 남자이면서 노인이잖아. 그거 했던 거. 다시 얘기해서 비배제성 여기에 맞지 않는 응답 항목이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요거 괜찮네. 이거 분필로 쓰다 보니까 손이 더러워졌었는데 다음에 이거 좀 자주 활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바로 연이어서 자료 수집 방법의 5가지 중에서 앞선 수업 시간에
문헌연구법이랑 질문지법에 대한 수업 내용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의 특징과 속성을 오늘 설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지?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종류는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험법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뭔가 실제로 뭔가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지? 실험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과제로 제출할 문제 풀이를 좀 간략하게 해주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 저거 4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영화 필름 사이에 넣은 광고의 효과를 실험법으로 살펴보면 이라고 적혀 있지.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됐지? 자, 14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Q, 그리고 5페이지에 6번, 7번 문제, 즉 지문 하나 읽어보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과제 제출방에다가 이렇게 답만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오늘은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이 3가지를 실험법까지 3가지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면접법. 면접이 뭘까? 면접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었지. 이 상호작용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랙션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 면접법은 뭐냐면은 조사를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랑 그 대상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그래서 영어로 면접법을 인터뷰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 됐지? 자, 주로 양적 연구에 쓰일까? 질적 연구에 쓰일까? 그렇지. 질적 연구에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인물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이라 직접 간접적인 만남 줄 그어져 있네. 자, 직접이라고 간접이라고 되어 있어. 요 차이는 여러분들 알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치? 직접 만나가지고 물어보고 답하는 면접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이라는 건 뭘까? 그치? 어떤 수단이라는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전화로 면접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서 공채 채용을 하는데 화상 면접을 했다고도 선생님이 들은 것 같아. 그치? 그러한 것들. 간접적인 방식, 직접적인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언어를 수단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엉성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캐치하는 거. 이거를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질적인 연구에 많이 쓰인다. 됐지? 양적인 연구에서도 물론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가성비가 떨어진다, 효율성이 없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질적 연구에 쓰인다. 자, 2번.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다수를 대상으로 뭔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면접법은 일일이 만나서 대화하고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캐치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치?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담임 선생님들이랑 원래는 지금
한참 면접할 시간이거든. 대학교 진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정보들 공유하고 얘기해 주면서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면접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랄까 좀 물론 다 똑같지만 상당히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2학년이니까 크게 상관없지. 자,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자,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조사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연구 대상자 간에는 어떤 긴밀한 관계 형성이 돼야 되겠지. 왜? 친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사무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들만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라포르라고 적어보세요. 혹은 레포라고 적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레포의 형성? 라포르. 라포르. 그래서 패밀리어 인터랙션이라고 적어놨다. 즉, 레포 형성이 돼야지 이 사람이랑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자, 세 번째, 조사 대상자, 진행 상황, 응답 내용에 등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볼까?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질문지법 공부를 할 때는 질문을 하는 그 문제나 응답지들이 표준화, 구조화되어 있다고 했지. 그치? 표준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바꿔가지고 변경해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거나 선지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어. 하지만 면접법에서는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내가 의도했던 이 상황이 아니네? 그럼 다른 걸 물어볼까? 라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비표준화, 비구조화 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유용성이 대단히 있다. 됐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가보자. 자, 장점.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캐묻기. 캐묻는 게 뭐야? 너 어제 뭐 했어? 공부 안 하고 친구랑 뭐 했어? 계속 여러분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캐묻지. 그런 적 있지? 이걸 영어로는 프로빙이라고 해요. 프로빙. 이거 남학생들은 잘 알아. 이거 남학생들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할 때 자원 같은 거 캘 때 프루버라고 막 하거든. 여학생들이 좀 뭔가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게임하는 친구들. 캐묻기를 통해서 이 연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정보 자원들이 심층적으로 막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면접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야. 자, 그래서 캐묻기로 심층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자, 대화를 통한 자료 수집. 첫 번째, 대화를 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맹자한테 그 실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여기에서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치?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말은 할 수가 있잖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맹자한테도 이 자료 조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네. 다음에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자, 이런 말들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야, 사실은. 주관적인 생활 세계의 심층적 이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거야. 왜냐면은 지난 수업에서 내 생각에는 문현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복습을 했으면은 요 정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 조사자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 같은 거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바꿔가지고 다른 질문할 수도 있고 그와 연관되는 다른 또 질문을 생성해서 또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지법에서는 응답률이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좀 실수했어. 응답률 회수율이 낮다고 그랬지. 그래놓고 선생님이 여기도 응이라고 했네. 이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리을이지. 이 받침이 없다든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는 끝나는 거는 이응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리을로 하는 거야. 아, 농담이고. 자,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응답률이 낮거나 회수율이 저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무성의한 응답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면접법에서는 어떨까? 얘가 이 친구가 악의적이거나 성의가 없이 대답을 하면은 야, 좀 봐줘라 하면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레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성의하고 악의적인 응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면접법의 큰 장점이에요. 됐지? 자, 다음에 단점 보자. 단점 중에 가장 큰 문제 거기에 익명성이라고 적어봅시다. 익명성 이게 무섭지? 어너니미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그 개념이에요. 익명성. 익명성, 어나니머스 막 그런 것들. 자, 이게스의 반지. 나중에 재밌는 얘기 좀 해줄게. 자, 익명성이 일단은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이 대상자의 정보가 그냥 속속들이 전부 다 공개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지. 사생활 침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단점 하나하나 가보자. Time and cost inefficiency.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됐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자, 통상적으로 면접법은 질문지법이랑 크로스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둘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기 매력이 있는 주제거든. 자, 분석 기준이 불명확해서 통계 처리가 부적합하다. 자, 질문지법은 통계 처리가 가능해가지고 비교 분석이 쉽다고 했잖아. 다음에 조사자의 편견 개입이 우려가 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는데 강아지를 좋아해요. 상당히 충직하고 믿음직하고. 그런데 두 마리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두 마리의 강아지는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싫어해요. 고정관념. 이거 처음 다 알죠? 편견, 뭔가 치우친 뷰포인트, 관점, 그리고 선입견. 먼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먼저 어떤 형성된 관점을 통해서 뭔가 치우친 것들. 고정관념, 딱딱해진 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재밌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무튼 지금 이 두 마리의 강아지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 말고 이제 어른들의 생활을 어떤 마약하는 사람들의 습성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면접을 통해서 뭔가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 마약하는 사람들 선생님이 사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그러한 문제들. 자, 대상자 선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옆에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눈덩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떠한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마약을 하는 사람 어떻게 혼자 딱 알게 되면은 이 사람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 레포 형성되고 캐묻기 함으로써 다른 사람 주변의 인물들로 확대를 시키는 거지. 조사 대상자의 수를 이러한 식으로 눈덩이 굴려가지고 키우듯이 키우게 하는 거 면접법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다음에 참여 관찰법을 봅시다. 자, 참여 관찰법이라는 거는 이거 사실은 과거에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들이 어떤 원시인들 혹은 그러한 말이 안 통한 부족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도 우리 인간과 같은 보편적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레드클리프 브라운이라든가 레비스트로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일상에 심층적으로 다가가서 직접 참여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한 어떤 문화 기술지라고도 합니다. 즉 참여 관찰법. 참여 관찰법.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함께 생활하거나 직접 참여하며 관찰 및 기록하는 것.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혹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언어라는 게 있을 거고 내가 가진 언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이 힘들 거예요. 즉 의사소통이 힘든 대상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차근차근 보자.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양적 연구에 쓰일까 질적 연구에 쓰일까? 그렇지, 질적 연구에 쓰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자료 수집할 때 사용된다. 자, 2번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거기 비교적 거기 줄을 한번 그어볼까?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적어보세요. 종단 연구라고 한다. 종단 연구. 그러면 이거랑 상대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 횡단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랑 횡 중에 뭐가 가로예요? 가로. 이게 가로지.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횡단 여행한다고 그래? 종단 여행한다고 그래? 종단 여행한다고 하지. 저기 한국에서 시베리아로 이루는 그 광활한 벌판을 횡단 여행한다고 그래? 종단 여행한다고 그래? 횡단 여행한다고 하지. 자, 종단 연구는 뭐냐면은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자,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종단 연구라고 해요. 그러면 횡단 연구는 뭐냐면은 특정 시점에 두 집단 간의 비교 연구를 횡단 연구라고 합니다. 특정한 시점에 A라는 집단이랑 B라는 집단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 횡단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 관찰법에서는 이 종단 연구를 주로 한다는 점, 그렇지? 직접 그 상황,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의 변화 영상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기록을 하는 거. 이거를 참여관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사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조작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어떤 구조라든가 그런 거를 가공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적어보자. 가장 전형적인 구조화 표준화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구조화, 비표준화,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네. 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화, 비표준화 방법이다. 질문지법이랑 다르지, 면접범위랑은 유사하면서, 왜냐하면 질적 연구니까. 좀 이따가 볼 실험법은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거라고 또 이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자. 장점, 단점. 자, 가장 큰 장점은 자료에 영어로 적혀 있지. 어우센티티라고 적혀 있는데, 자료의 실제성이다. 실제 그 현상, 상황,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캐치한다는 얘기야. 생동감 있죠? 즉 생동감 있다는 게 이 참여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했지? 그래서 현실 그대로를 관찰, 자료의 실제성. 그리고 거기 적어보세요. 자, 이민족이라든가 원시 혹은 말을 못하는 아기들도, 그치? 아기들과 같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지? 다음에 장기간의 종단 분석. 종단이라고 적어봅시다. 종단 분석. 종단. 됐어. 쓸데없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버티칼, 호라이전, 이런 게 있지. I'm sorry. 자, 다음에 거기도 마지막으로 얘기해. 조사하려는 대상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좀 전에 살펴본 면접법에서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단점을 보자. 윤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Time and Cost Inefficiency라고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 참여 관찰을 할 때는 내가 뭔가 기대하고 의도하는 어떤 관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 사건 그런 게 있겠지, 그치?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어나나 아니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 그치?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러한 차원. 즉, 내가 소기에 관찰하고자 의도했던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 관찰자의, 거기 저거보다 단점. 관찰자의, 이것도 아까 면접법이랑 똑같아.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대입될 가능성이 크다. 즉,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요거라고. 세 번째 거. 돌발 상황.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원시인들을 참여 관찰해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요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칼 같은 걸 들고 나한테 막 온다고 그래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식인종이었네?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 연구자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 이런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그래서 돌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허락 없이 이 사람들의 허락 없이 내가 참관을 했다가 몰래 기록을 해가지고 공표를 했어. 그렇게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적어보자. 허락 없이 참관이라고 적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마지막에 윤리적인 문제, 개입된 의도가 크다는 점. 이것들이 바로 참여관찰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번 관찰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만 딱 적혀 있지. 이거는 사실 좀 내용 수준이 깊은 거고 그냥 여기 저거만 놓고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자, complete participant 해석을 하면 완전한 참여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해보자. 완전한 참여자야. 그 다음에 participant as observer. 그치? as라는 게 어떤 자격이나 수단의 자격을 나타내니까 관찰자로서 참여자. 그치? 관찰자로서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음 거. observer as participant는 참여자로서 관찰자. 그치? 마지막. complete observer. 완전한 관찰자.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읽을 거리. 이거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문헌연구법 관련해가지고 읽을 거리인데 좀 우리 이 사회문화, 사회학에서는 유명한 그 학자의 얘기거든. 선생님 읽어볼게. 뒤늦게의 좌살로는 질문이나 면접, 실험 등이 아닌 통계, 역사적 문헌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자살이라는 현상이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자살률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자살을 심리학적, 병리학적, 즉 개인적인 어떤 이유에서 자살을 한다는 종래의 학설을 거부하고 그 밑줄에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 사회적 사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회 실제론 하게 될 때 또 나오게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사회적 사실이라는 규범의 집착 정도로 자살의 형태를 구분함으로써 자살이라는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면에 작용하는 사회적 압력을 규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일탈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자살을 하는 요인은 원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했던 게 어떤 정설이었는데 이 디르케미라는 학자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이타적 자살이다, 이기적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이다, 숙명론적 자살이다 이렇게 체계화를 시킨 적이 있거든.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요.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실험법을 할 거네. 자, 실험법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실험법 가지고 실제로 선생님이 뭔가를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거고. 자, 실험법 일단은 적어보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통제. 그리고 옆에 그리스어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the other things are being equal 이라는 뜻으로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떤 다른 변수만 조정해가지고 이 종속 변수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좀 심오한 경제학 용어이긴 한데 이건 무시하고 그냥 통제라고만 적으세요. 자, 실험 집단의 실험 처리를 한 뒤, 자, 실험 집단이라는 데에 실험 처리, 실험 처치를 한 뒤 통제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실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법이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이런 거는 선생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참고로 선생님 수업은 암기 위주의 수업이 아닌 이해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겁이 나나? 시험 문제 쉽게 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부터 볼까? 자, 실험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전형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실험법은 일반적으로 양적인 연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실험법 양적인 연구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자.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자연과학에서 널리 사용한대요. 다음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자. 자, 실험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법칙을 발견한다는 법칙.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해보죠.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하거든? 상관관계? 그리고 이러한 이 분포가 좁아질수록 요거는 강한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저게 극단적으로 좁아질 수도 있지.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요거를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연과학에서는 실험법을 통해서 인과관계, 엄밀한 인과관계, 즉 같은 말, 법칙을 발견하기 쉽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법칙의 발견이고, 자, 인과관계의 명확한 확인, 즉 법칙 파악에 유리하다. 다음 시간에 실험법을 통해서 어떠한 법칙을 선생님이 만들어내는가 한번 그렇다고 기대는 하지 말고. 다음에 양적 자료니까 비교와 분석이 용이하다. 내가 이 반에서 실험한 거 그리고 다른 반에서 실험한 거 서로 뭐한다? 컴패리즌, 비교한다. 자,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지? 주로 자연현상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거기 적어보자. 자, 장점. 주로 자연현상 연구에 주로 활용이 된다. 됐지? 자, 다음에 그럼 단점을 보자. 단점은 뭐니 해도 또 윤리적인 문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실험 문제. 선생님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나? 진바도 교도소 실험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진바도 교수가 교도소 죄수 간수 역할 부여해가지고 실험했더니 어떤 사람들 멘붕 완다, 어떤 사람은 어깨에 뽕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도 배웠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하면서 야,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야.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얘기. 무슨 소리야? 그거는 그거고 요건 요거잖아. 방법론적 이원론. 여기서 말하는 이원론이 이게 아니고 요거일 거예요. 다르니까 이원론 아닌가? 이게 맞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아. 다르다는 의미일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 그래서 단점을 보자. 윤리적인 문제랑 이론론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과학의 실험법과 사회과학의 실험법은 같지 않다. 그치?
방법론적 이론론이 갖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단점이라는 소리예요. 즉 통제된 실험을 복잡한 현실에 적용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점. 두 번째 단점, 실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걸 적어보자. 호소온 효과. 호소온 효과라는 거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공장이라고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어. 아니야. 메이오라는 사람이었나? 학자가 호소온이라는 공장에서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예를 들어서 조명의 밝기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조명을 밝게 하면은 사람들의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구나. 우리 지금 실험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실험한다는 자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연구자가 의도하는 그 결과랑 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업 공개달 해가지고 부모님들 이렇게 직접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거. 그렇지. 실험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호손 효과 이 정도. 혹시 궁금하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호손 효과 저거 포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흥미 있을 거예요. 자 실험 설계 세 가지 핵심 comparison, manipulation, control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지. 각각 한자로 적어줄까? 한자 적을 수 있으려나? 비교 조작. 이거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통제. 이렇게 비교 이게 아니라 비교. 찾자고 비교. 이거 쓸데없이 아무튼간에 실험법에서는 요 비교, 조작,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지? 자, 읽을 거리 있습니다. 읽을 거리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대표성과 관련해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이 표본이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이라고 했잖아. 이 대표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얘기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 36년에 했던 실제 상황인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설문조사가 더 정확하고 조사 이 숫자가 엄청 많을수록 정확하다는 그 통념을 깨고 어떠한 식으로 그 표집을 했을 때, 표본 추출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이름 두 글자인데 지금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이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아는 사람들은 과제 방에다 올려주세요. 이 사람 누굽니다. 됐지? 그러면 자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14, Q, 6, 7번 5페이지까지 문제풀이하고 나름대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실제 대수능에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과 동시에 이거를 풀이해 준 다음에 계속 이제 다른 진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요. 에어컨도 틀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간에 15차 시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나저나 여태까지 공부는 다 됐습니다. 자,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그리고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이 5가지 종류의 각각 장점과 단점, 특징과 속성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놔야지 문제풀이가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됐지? 다음 시간에 이거 실험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5가지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간략한 얘기한 다음에 수업 또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빠이빠이.